명당 하나가 가족을 멸망시켰습니다. 30년 경력의 풍수사 박무진. 그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 평생 숨겨온 비밀의 명당에 부모님 묘를 썼습니다. 1년 동안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사업은 번창하고 부는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1년 후 8살 손자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며느리는 정신을 잃었고 아들은 하루아침에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쓴 명당에 누군가 이미 다른 무덤을 몰래 써놓았다는 것을. 그 무덤의 주인은 20년 전 자신에게 배신당한 옛 제자였습니다. 명당을 욕심내면 그 자리가 당신의 무덤이 됩니다. 경기도 어느 산골 마을. 이른 아침 안개가 산자락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70대 노인 한 명이 지팡이를 짚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무진. 30년간 풍수지리를 연구해온 풍수사였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고 걸음걸이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묘를 이장하는 날이었으니까요. 박무진의 뒤로 인부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무진의 아들 박진수도 함께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박진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가족들은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박무진은 아들의 처지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평생 감춰온 비밀의 명당에 부모님 묘를 쓰기로. 산을 1시간쯤 올랐을까? 박무진은 멈춰섰습니다. 앞에는 작은 분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만 트여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풀은 무성했습니다. 박무진은 나침반을 꺼내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백호의 명당이었습니다. 풍수지리에서 백호란 서쪽을 지키는 영물입니다. 백호의 기운이 서린 땅은 남자의 운을 크게 높여준다고 전해졌습니다. 출세, 재물, 권력,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금기도 있었습니다. 백호의 명당은 까다로웠습니다. 제대로 쓰지 못하면 오히려 재앙을 부른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무진은 자신했습니다. 30년간 공부한 실력이었습니다. 박무진이 인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인부들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거쳐나가고 구덩이가 깊어졌습니다. 박진수는 아버지 옆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풍수 같은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노인의 마지막 소원이라면 들어주는 게 도리였습니다. 해질 무렵 작업이 끝났습니다. 옛 묘지에서 옮겨온 유골함이 새로운 자리에 안치되었습니다. 박무진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아들 진수가 잘 될 겁니다. 이 명당의 기운으로 우리 집안이 일어설 겁니다. 박진수도 따라서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박무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풍수책을 펼쳤습니다. 백호의 명당에 관한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백호의 자리는 양의 기운이 극에 달한 곳이다. 남자의 운을 크게 높이지만 동시에 음의 균형을 깨뜨린다. 자손 중 여자나 어린아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박무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이 부분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외면했습니다. 아들의 성공만을 생각한 나머지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묘는 쓰였고 기운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무진은 책을 덮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괜찮을 것이다. 내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니 문제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의 사업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밀렸던 대금이 들어왔고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났습니다. 큰 계약도 성사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빚을 절반 이상 갚을 수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박진수는 대기업과의 납품 계약을 따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계약이었습니다. 이것으로 회사는 완전히 회생했습니다. 직원들은 환호했고 가족들은 기뻐했습니다. 박무진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박진수는 지역 유지로 떠올랐습니다. 사업가 모임의 회장이 되었고 정치인들과도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신문에 자주 실렸습니다. 예전에 가난하고 초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성공한 기업가였습니다. 모두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1년이 되는 날 박씨 집안은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장 1주년을 기념하는 제사였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박무진을 칭찬했습니다. 정말 명당을 찾아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이 대대로 번창할 것입니다. 박무진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 불안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저녁, 박무진은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그는 오래된 풍수책을 꺼내 백호의 명당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책장을 넘기다가 한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백호의 기운은 1년을 주기로 변한다. 처음 1년은 축복이지만 그 후로는 재앙이 시작된다. 반드시 조심하라. 박무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늘이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무진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그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린아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박무진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불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물을 마시려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박무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화기를 든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큰일 났어요. 민준이가 사고가 났어요. 박무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그것은 손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겨우 8살 된 귀여운 손자였습니다. 박무진과 박진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며느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박진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준이는 어떻게 됐어? 며느리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학원 끝나고 집에 오다가 차에 치였어요.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대요.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가족분들 계신가요? 박진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아버지입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이미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가 쓰러졌습니다. 박진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박무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8살짜리 아이의 관은 너무 작았습니다. 박무진은 관 앞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백호의 명당, 그 경고를 무시한 대가였습니다. 책에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자손 중 어린아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는 욕심에 눈이 멀어 무시했습니다. 며느리는 장례식 내내 정신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이 풀린 채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심한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진수는 아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도 잃고 아내도 잃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박무진은 다시 그 산으로 갔습니다. 백호의 명당이 있는 곳으로. 그는 부모님의 묘 앞에 섰습니다. 무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로 보였습니다. 박무진은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무진은 마을로 내려와 다른 풍수사를 찾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윤석. 80대의 노인으로 박무진의 스승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박무진은 최윤석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백호의 명당에 묘를 썼다는 것, 그리고 손자가 죽었다는 것. 최윤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자네가 금기를 어겼군. 백호의 명당은 함부로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네. 최윤석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백호의 명당은 실은 반쪽짜리 명당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백호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음양의 균형이 깨지는 것입니다. 남자는 성공하지만 그 대가로 여자나 어린아이가 희생됩니다. 이것이 백호 명당의 저주였습니다. 고서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풍수사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 이를 무시했습니다. 박무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묘를 다시 옮겨야 합니까? 최윤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옮겨야 하네. 더 늦으면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네. 박무진은 그 길로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부들을 불렀습니다. 내일 당장 묘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진수의 회사에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공장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보험으로는 반도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박진수는 하루아침에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박무진은 그 소식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백호의 저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1년간의 축복은 끝났고 이제 재앙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는 서둘러 묘를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무진과 인부들은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박진수는 병원에 입원한 아내를 돌봐야 해서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박무진은 혼자 앞장서서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묘를 옮기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명당에 도착한 박무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묘 옆에 또 다른 무덤이 생겨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무덤이었습니다. 흙이 아직 말라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이곳에 묘를 쓴 것입니다. 박무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외진 산 속에 그것도 자신만 아는 명당에 누가 감히 묘를 썼단 말인가? 박무진은 새 무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묘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본 순간 박무진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고정민 지묘. 고정민. 그것은 20년 전 박무진의 제자였던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박무진의 머릿속에 2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정민. 그는 박무진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풍수에 대한 재능이 남달랐고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박무진은 그를 아들처럼 아꼈고 모든 비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박무진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당시 박무진은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묘자리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수억 원의 대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무진은 고정민과 함께 전국을 다니며 명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완벽한 명당이었습니다. 용의 기운이 서린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박무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고정민에게 그곳은 명당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다른 곳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고정민은 스승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평범한 자리에 묘를 썼습니다. 하지만 박무진은 혼자 그 진짜 명당의 위치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몇 년 후 고정민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박무진의 수첩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명당의 위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정민은 배신감에 분노했습니다. 스승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그는 박무진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하지만 박무진은 뻔뻔했습니다. 그는 고정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그런 명당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었다. 고정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욕심이 많았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그날 크게 싸웠고 결국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 후 고정민은 혼자 풍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고 가정도 불화했습니다. 결국 그는 50대 초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무진은 그 소식을 듣고도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일은 점점 기억 속으로 묻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만에 고정민의 이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백호의 명당, 박무진이 숨겨둔 그 자리에. 박무진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이곳에 고정민의 묘를 쓴 것입니다. 박무진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무덤 옆 나무에 붙어 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비닐 봉투에 쌓여 있어 비를 맞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박무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습니다. 종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붓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습니다. 박무진 선생에게 오랜만입니다. 아니, 영원히 다시 만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 묘합니다. 선생께서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것은 결국 이 자리에 묘를 쓰셨다는 뜻이겠지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선생은 언제나 욕심이 많으셨으니까요. 박무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20년 전 선생은 저를 속이고 명당의 위치를 감추셨습니다. 저는 그 배신으로
평생 고통받았습니다. 사업은 실패하고 가정은 파탄났으며 결국 병들어 죽어갔습니다. 죽기 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해야 한다고.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선생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박무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죽기 전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제 묘를 박무진이 언젠가 쓸 그 명당에 먼저 써달라고.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제 아들은 그 유언을 지켰습니다. 선생이 묘를 쓰시기 정확히 한 달 전, 제 묘가 이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선생은 몰랐겠지요. 1년에 한 번만 이곳을 확인하셨으니까요. 박무진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묘와 고정민의 묘. 두 무덤은 불과 3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치를 보는 순간 박무진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풍수적으로 최악의 배치였습니다. 두 묘가 서로의 기운을 막고 있었습니다. 백호의 명당은 이미 파괴된 것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선생, 이제 아시겠습니까? 명당을 욕심내면 그것이 저주가 됩니다. 선생의 부모님 묘는 이제 명당이 아닙니다. 오히려 흉지가 되었습니다. 옮기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두 묘의 기운이 뒤엉켜 풀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선생은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정민 올림. 박무진은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고정민은 죽어서도 박무진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손자의 죽음, 며느리의 정신 이상, 아들의 파산. 모든 것이 이 명당의 파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박무진은 인부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무덤을 파내십시오. 당장 치워야 합니다. 하지만 인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남의 무덤을 함부로 파낼 수 없습니다. 유족의 허락 없이는 불법입니다. 박무진은 절규했습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우리 가족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파내 주십시오. 하지만 인부들은 도구를 내려놓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법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박무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고정민의 묘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돌비석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무진은 울부짖었습니다. 정민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다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스산하게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박무진은 산을 내려와 고정민의 아들을 찾았습니다. 고정민의 아들 고민석은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박무진은 그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내 아버지 묘를 옮겨다오. 내가 잘못했다. 무엇이든 보상하겠다. 하지만 고민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상이요? 20년 전에 하셨어야죠. 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말입니다. 박무진은 애원했습니다. 내 손자가 죽었다. 며느리는 정신을 잃었다. 아들은 파산했다. 제발 이제 그만 복수를 멈춰다오. 하지만 고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선생님이 뿌린 씨앗입니다. 욕심이 부른 재앙이에요. 제 아버지 묘는 절대 옮기지 않을 겁니다. 그곳이 아버지가 원하신 자리니까요. 박무진은 절망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 했지만 변호사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고정민의 묘는 합법적으로 쓰인 것이었습니다. 국유지도 아니고 사유지도 아닌 누구나 쓸 수 있는 공동 묘지 구역이었습니다. 박무진은 묘를 옮길 권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박무진은 자신의 부모님 묘를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부모님 묘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시 인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무덤을 파기 시작하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부 한 명이 갑자기 삽을 놓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삽에 손을 베인 것입니다. 다른 인부가 대신 파기 시작했지만 곡괭이가 부러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업을 막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인부가 시도했을 때는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맑던 하늘에서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온 것입니다. 인부들은 두려워하며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이곳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도구를 버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박무진은 혼자 남아 비를 맞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제 욕심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무진은 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고정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박무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선생, 이제 아시겠습니까? 명당을 욕심내면 그것이 무덤이 됩니다. 당신의 무덤 말입니다. 박무진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박무진은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삽 하나만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명당에 도착한 그는 두 무덤 사이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이곳에 묻히겠다고.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개의 묘가 삼각형을 이루면 기운이 안정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박무진은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70대 노인의 힘으로는 벅찼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팠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구덩이는 이미 사람 키만큼 깊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진수가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새벽부터 나간 채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되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명당에 도착해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가 구덩이 속에서 흙을 파고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박무진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야, 이게 내 무덤이다. 나는 이곳에 묻혀야 한다. 박진수는 구덩이 속으로 뛰어내려가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박무진은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놔라.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 내가 이곳에 묻히면 모든 저주가 끝난다. 박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고정민의 묘를 발견했습니다. 박진수는 묘비의 이름을 읽었습니다. 고정민. 그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언급했던 제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박무진은 힘없이 구덩이 벽에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제자를 배신한 일 고정민이 그로 인해 평생 고통받다가 죽은 일 그리고 그의 묘가 이곳에 먼저 쓰인 일 모든 것을 아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박진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박무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명당은 저주받은 땅이 되었다. 고정민의 묘가 기운을 막고 있어서 오히려 흉지가 되었다.
그래서 민준이가 죽고 내 아내가 정신을 잃고 내 사업이 망한 것이다. 모두 내 욕심 때문이다. 박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단지 슬플 뿐이었습니다. 박무진이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야, 나를 이곳에 묻어다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다. 하지만 박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단지 도망칠 뿐입니다. 박무진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박진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정민 씨, 아들을 다시 만나십시오.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돈이나 보상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그리고 이 명당을 포기하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다른 평범한 곳으로 옮기십시오. 명당 같은 건 처음부터 필요 없었습니다. 박무진은 아들의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말이 옳았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속죄는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무진은 구덩이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의 몸은 흙투성이었고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박진수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무진은 다시 고민석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박진수도 함께였습니다. 박무진은 고민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민아의 죽음은 내 책임이다.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그는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나는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살 것이다. 제발 용서해다오. 고민석은 무표정하게 박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라면 용서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복수를 원하셨지만 동시에 선생님이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고민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묘는 옮기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유언이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의 부모님 묘는 옮기셔도 됩니다. 그것이 모두를 위한 길일 것 같습니다. 박무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일주일 후 박무진은 부모님의 묘를 옮겼습니다. 명당이 아닌 평범한 공동묘지로 옮겼습니다. 특별한 기운도 없고 풍수적으로 좋은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햇볕이 잘 드는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박무진은 새로운 묘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욕심 많은 아들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박진수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명당 같은 것은 처음부터 필요 없었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자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명당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박진수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정직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죽음은 여전히 가슴 아팠지만 가족은 그 슬픔을 함께 나누며 버텨냈습니다. 박무진은 풍수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더 이상 명당을 찾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조언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가끔 그는 백호의 명당이 있던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고정민의 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묘는 박무진에게 평생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어느 가을날 박무진은 고정민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는 묘 앞에 꽃을 놓고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민아, 오랜만이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명당도, 욕심도, 허영도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고 있다. 명당을 욕심내면 그것이 무덤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박무진은 그 바람 속에서 고정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으셨군요, 선생님. 진정한 명당은 땅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요. 박무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산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박무진은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욕심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명당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큰 저주는 끝없는 욕심이라는 것을. 1년 후 박무진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부모님 옆 평범한 자리에 묻혔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고민석도 왔습니다. 그는 박무진의 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당신은 마지막에 올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박진수는 아버지의 묘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명당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정직하게 살고 욕심 부리지 않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살 것이다. 그것이 할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다. 명당의 그림자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한때 축복으로 보였던 것이 저주가 되었고,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이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박무진은 평생을 명당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평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사랑,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명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백호의 명당은 여전히 그 산속에 있습니다. 고정민의 묘만이 외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끔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그 묘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자리에 묘가 하나밖에 없을까?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과 후회를 담고 있는지. 명당을 욕심내면 그것이 무덤이 된다는 교훈을 남긴 자리라는 것을. 이것이 명당의 그림자 이야기입니다. 욕심이 부른 재앙, 그리고 깨달음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배웁니다. 진정한 복은 특별한 자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가짐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큰 저주는 끝없는 욕심이라는 것을.